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28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문과 윤 대통령 출석 여부 등 사전 절차들이 오늘 대부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이제 정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8시간 정도 남았는데 헌법재판소 앞의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인근 건물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내일 선고 때까지 이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은 잠시 뒤 출근하는 대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재판관 8명은 앞서 기일 통지 전 사실상 평결 절차를 마친 만큼 어제 평의에서 결정문에 담기는 문구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데 집중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평의 없이 곧바로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늦은 오후에는 결정문을 완성하고 재판관들의 서명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네, 대리인단은 YTN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출석 여부를 오늘 안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경호차로 이동할 전망인데 이전 변론기일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불구속 상태인 만큼 현장 경호 업무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내일 선고를 둘러싼 사전 절차들이 오늘 모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내일 선고를 직관하고 싶다며 일반인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이 많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헌재는 오늘 오후 5시 신청을 마감하고 일반인 방청 좌석 20석에 앉을 시민들을 추첨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걸로 보이는 최종 경쟁률도 관심입니다. 네, 역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 선고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번 심판 청구가 적법 요건을 충족했는지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요.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읽는 게 통상의 순서입니다. 앞서 전례를 보면 선고 요지부터 전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때는 대체로 재판관들 전원 일치 의견이었고 주문부터 읽고 시작할 때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갈리는 경우였습니다. 전례가 내일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문의 내용은 낭독과 동시에 그 시각부터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가 곧장 현실화한다는 건데 YTN은 내일 오전 11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꺼내들 수 있는 선택지 모두 3가지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건데 각각의 경우 헌법재판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문 작성과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탄핵심판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서 3명이 넘으면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경우든 헌재의 판단이 나온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뒤 111일 만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이 이어졌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는 등 전국이 요동쳤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탄핵 소추 이후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로 접수되면서 탄핵 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특수통과 판사 출신 등으로 꾸려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전직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구성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시작한 심판.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명만을 임명한 건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힙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논란 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후 변론기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2달에 걸쳐 진행된 법정 공방. 마지막까지 계엄의 정당성과 불법을 다투는 논리들은 양측 모두 한 차례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유튜브로 더 생생하게 전해졌던 탄핵 심판 111일. 윤 대통령의 구속과 구속 취소. 법정에 이어 광장에서도 탄핵 찬반 양측이 대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선고날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현장 소식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어젯밤 헌재 주변에서 심야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앞서서 송재인 기자가 내일 헌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해줬는데요. 지금 헌재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엔 선고 하루 전 헌재 주변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 헌재 앞은 차분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이 헌재가 어느 정도 내려다 보이는 인근 건물 옥상인데 이른 새벽부터 헌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 헌재 앞은 200여 대에 달하는 경찰 차벽으로 막혀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일반인은 통행은 물론 차량 출입도 불가능한 그야말로 진공 상태인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예고했던 대로 헌재 주변 진공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일부 시민들도 이 구역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 왔는데요. 어제 저녁 7시쯤 이들까지 모두 헌재 앞을 떠나면서 지금 헌재 주변은 진공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어제 통제 범위를 헌재 반경 100m에서 150m로 넓혔는데 이 선고 하루 전인 오늘은 통제선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 비상에도 돌입하는데요. 이 을호 비상이 내려지면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선고 당일인 내일은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14,000여 명까지 경력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어젯밤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의 집회가 이어졌죠?
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어젯밤 9시쯤까지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내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율곡터널부터 안국 사거리까지 양방향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됐는데 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폐쇄 출구가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네,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한 뉴스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또 미국산 쌀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종희 특파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는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별로 이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50%라며 여기에 절반인 25%를 한국에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24%고 중국은 34%, 유럽연합 20%, 베트남은 46%가 적용됐습니다. 한국은 FTA로 관세가 거의 없지만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아 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의 절반만 미국은 적용한다며 미국의 관대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We will charge them approximately half of what they are and have been charging us. So the tariffs will be not a full reciprocal. I could have done that, yes, but it would have been tough for a lot of countries. We didn't want to do that. 트럼프는 이른바 최악의 위반국 명단이 적힌 대형 차트를 들고 나와 관세율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됐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본 관세에 상호 관세가 합산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기본 관세국과 상호 관세국은 따로 분류가 됐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은 4월 9일 0시부터고 기본 관세인 10%는 4월 5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부에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는 내용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대하는지 언급하면서 한국을 몇 차례 지목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이 거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한국 내에서는 자동차 81%가 한국산이고 일본에선 94%가 일본산이라고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반면 도요타는 미국에 자동차 100만 대를 팔고 있다며 불공평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쌀 관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은 700%, 한국은 50%에서 513%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들은 우리가 쌀을 판매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최혜국 관세를 기준으로 미국은 3.5%인데 한국은 13%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로 미국이 해방의 날을 맞게 됐다며 국내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죠.
네, 우선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국 가정의 지출이 연간 7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is estimated that the average American family will pay more than $5,000 out of their pocket to pay for these tariffs. 미국 경제학자들도 트럼프 관세로 1조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거라는 백악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기껏해야 연간 600억 달러 수준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관세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평균 13% 넘게 오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는 미국 증시가 마감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에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는데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고 영국과 멕시코는 당장 맞대응하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EU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해 두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철강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무산될 경우 예정대로 이달 중순부터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나머지 관세들에 대한 대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발효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해 더 광범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We do not necessarily want to retaliate, but if it is necessary, we have a strong plan to retaliate and we will use it. EU는 회원국 간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전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비스 부문을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EU의 자체 무역 방어 수단인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국은 국익에 따라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ill take a calm, pragmatic approach. That's why constructive talks are progressing to agree a wider economic prosperity deal with the US. 앞서 캐나다는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밝혔지만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각국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무역 전쟁 확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과연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되긴 될까요?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상호 관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기본 관세 10%는 무역 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였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드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무역 흑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도 10% 관세는 부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 국가들이 나오게 돼요. 상호 관세는 결국은 이 제도상의 차이,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보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는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너무 낮다. 그게 서로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이 있었고 리스트가 한 60개 정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뭐 가장 크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이제 아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너무 30% 이상 3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25%로서 중국보다 낮긴 하지만 일본 수준, 일본도 한 24%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았거든요. 또 EU 역시 한 20% 관세를 부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평가는 예상보다 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EU 기준으로 봤을 때 EU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 10%에서 2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단에 갔거든요. 지금 낮으면 뭐 10%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20%를 매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센 어떤 관세 정책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의 위반국에 들어가면서 추가 관세 25%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관세, 추가 관세까지 붙어서 35%가 부과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그 제도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설명을 잘 안 했다라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상호 관세 국가하고 기본 관세 국가는 분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5% 관세를 적용받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플러스 25% 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만 봐서는 도저히 잘 안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기본적 보편적인 관세를 10% 부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5% 부과하는 건지 좀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도 확인하고 백악관은 확인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25%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5%, 10%, 25%는 아니고 25%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항상 좀 모호하고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10%에 25%가 더 붙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아닌 거고요.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지금 리스트에 들어간 나라들은 아무래도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나라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 형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뭐 나머지 나라들 일본, 인도, 뭐 베트남 이런 베트남도 굉장히 관세를 크게 매겼는데 이런 나라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들. 반대로는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큰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남수단 이런 나라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무역 적자 이게 단순히 막 어떻게 보자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걸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대를 결국은 미국의 고용을 일으킬 만한 기업들이 있는 쪽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또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그럼 자동차에는 총 몇 %의 관세가 붙는 겁니까? 이것도 되게 논쟁이 많았는데 이것도 25% 그러니까 자동차의 관세는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가 25%니까 이게 50%가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지금 상황상 나온 뉴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악관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나 보네요. 이게 그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좀 그게 클리어하게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다로 이렇게 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중이 호소하는 그러니까 마와라고 이야기했죠. 마와라고 해서 미국을 부유하겠다는 정치적 아젠다가 훨씬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제도적 설명에 관한 리포트랑 굉장히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이제 듣고 나서 물어야 이제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5% 더하기 25%는 아닌 것 같고 그 25%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한 관세만 아마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발표가 났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발표 전에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관세 정책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어떤 변화 같은 것들 갖고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은 지금을 흔히 말하는 1930년대 보호무역 시절로 다 돌려버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돌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높은 관세 수준 25%, 뭐 30% 이런 관세 수준은 그 시점 이전에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나 중국은 내수가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은 관세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관세를 더 높여가면서 서로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순응하면서 트럼프와 타협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수가 되는 나라들은
경우에는 보복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보호무역의 시작이면서 혹은 관세 전쟁으로 불이 번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조금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통상 질서가 많이 바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문제는 미국의 이야기는 트럼프의 이야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거지만 미국 쪽의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물가 상승은 직격적이고 사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는 당연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아직도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금리 정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한동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또 어떻게 되냐라면 특히 서민층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란 것은 흔히 말해서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준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타겟팅을 하는 이런 저소득층, 미국 근로자들에게 실질로 혜택이 갈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지적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일으키자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한 9%밖에 안 될 정도 굉장히 작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인재 들어가는 기업들은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건비 사실은 제조업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이고 가격 경쟁이란 것은 가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 인건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고용 유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이론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다. 경제 이론에서는 싸게 구입을 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또 공장 같은 걸 세우려면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페널티 위주로 하는 경제 인센티브에 좀 반하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침체 확률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책 마련에도 지금 분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중국, 캐나다는 보복하겠다. 보복하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은 또 보복 관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가 부과를 해도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에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멕시코나 일본들은 협상파라고 이야기해서 마약산범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자국에 부과된 관세 같은 것들 조금 깎으려는 이런 전략들이 있다.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도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 관세 부과된 것을 조금 깎는 방안들 우리가 나프타 때문에 죄송합니다. FTA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가 거의 없다라는 주장들 계속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깎아주는 결국은 상호 관세 25% 부과됐는데 이걸 보편 관세 1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충성파로 깔다 보니까 통제가 영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잇따라 승리한 가운데 여권은 텃밭인 경북 지역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가 과반 넘게 득표하면서 보수 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흥 후보가 56%를 얻어 32%를 기록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를 2만 표 넘게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연 후보가 60% 가까이 득표하면서 국민의힘 전망권 후보를 제쳤습니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 가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를 얻으면서 혁신당이 배출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나코 후보가 51.9%를 얻어 무소속 후보들을 따돌렸습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8%를 득표하면서 38.1%에 그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결집도가 떨어졌고 중도층의 반발도 여전하다는 건데 민주당 역시 전남 담양을 빼앗겨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선출하지 않는 데다 탄핵 전국까지 맞물리며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지만 예상외로 이변이 많았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꼽혀온 경남 거제와 부산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잇따라 승리를 거둔 겁니다. 특히 거제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2018년 단 한 차례 승리했을 뿐 당선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임에도 6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경기도의원 선거도 예상 밖 결과였는데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61.4%를 득표했던 곳에서 이번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총선 당시 해당 지역에서 낙선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이란 평가를 SNS에 남겼습니다. 실제 이번에 야권이 선전한 배경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완승이었다고도 할 순 없는데 안방으로까지 거론되는 호남 지역 전남 담양군수 자리를 조국혁신당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하면 더 지역 발전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염원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혁신당이 지역 일꾼론을 강조했던 데다 표차도 1000표 미만에 그쳐 적절치 않은 지적이란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자, 앞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인 날입니다. 네, 지금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하루 전이에요. 사실상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판결은 이미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있는 평의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돼서는 결정문을 가다듬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봤지만은 결정문과 또 이 선고 당일에 선고 요지를 읽는 그 요지 낭독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요약을 하고 배치도 달라졌거든요. 가령 이제 결정문에는 어떤 부분들이 법 위반인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또 법 위반이 아닌 부분들을 뒤에 밝힌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었지만 선고 요지를 할 때는 오히려 법 위반이 아닌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법 위반이 되는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고 과정들이 생중계가 되고 또 사실 우리나라 역사나 지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결정문뿐만 아니라 선고 요지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남아있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법 실무상으로는 이제 최종적인 판결 이후에도 그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판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론을 바꾸는 이제 개별 재판관의 의견 변동은 별로 없겠지만은 결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가령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일부 결론을 바꿀 가능성, 그거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부분일 테니까요. 어쨌든 현 시점에선 거의 결정이 돼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게 재판관들의 성향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성향들이 판결 같은 곳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까?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론과 현실이 있습니다. 예. 네, 법치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다 저렇게 법복을 입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개별적인 개인들의 자아라든지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른 판단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법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긴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론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중력에서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 체계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뭐 일종의 지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명 주체들도 다르고 있고요. 또 임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구성되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양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입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재판부로 구성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의견들이 종합되는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각각의 소위 말해서 기존의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해석과 기본적인 사법 질서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은 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권을 소위 말해서 초임 판사들한테 시키진 않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제 계속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검증되어 온 재판관들을 이제 재판관으로 선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총론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법치구적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워낙 정치적인 갈등과 국민적 갈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재판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특정 재판관이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로서는 지금 김영두 재판관님께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윙버터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영식 재판관과 함께 주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김영두 재판관의 그 역할과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많이 나왔던 얘기가 5대3 데드락설이라는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과거에 이진숙 반통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관련 사건에서의 헌재의 결정례를 봤을 때 거의 같은 이제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례거든요. 만약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려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실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5대3 이어서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그 재판관, 만역 재판관의 임명을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판단해도 될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하는 판결이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은 그러면 탄핵 심판 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쟁점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보고 치열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점과 치열한 점이 조금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적 요소와 그다음에 위헌적 포고령 1호 선포에 대한 부분들, 국회 장악 의결 방해 시도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지금 어떻게 보면 저 5가지가 주요 쟁점이고 저 5가지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으로서 국민들이 부여한 국가적인 권력들을 운용하고 결정하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행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군사적 통치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허용되는가. 사실 이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판단과 재판관들의 심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런 한계 자체보다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내란죄의 형사적인 성립 여부들을 다투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기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 소추가 한번 부결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쟁점의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주 다르진 않겠지만 절차적 쟁점에 있어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긴 했지만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4월 4일의 선고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요.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모아가지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권력 딱 명시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게 국민 주권의 원리고요. 이 국가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디까지의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지 혹은 한계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향후의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비상계엄은 군부 통치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도 이제 소위 보도 통제실이 꾸려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하는 것들을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성 면에 있어서는 바로 각각의 저 5가지 사항들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절차적인 거나 법리적인 측면, 뭐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재판관들이 최종적인 결론, 즉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결론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을 밝힐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에는 동의하지만은 이유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을 내는 것들을 소위 별개의 의견, 내지 보충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직무에 바로 복귀를 하게 되고 인용되면 바로 이제 관절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문 낭독을 하고 이제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이제 상실하는지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단위까지 체크해서 주문을 낭독할 때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6명 이상이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는 바로 그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낭독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하고요. 기각이나 각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직으로 바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아까 세부 쟁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것이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력을 권한을 주는 것들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총 6명 이상이 이제 인용을 해야만 결국은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인데 선고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기존의 관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출석을 안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변론기일에서는 계속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파면 결정에 대한 특히나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왜 인용이 되는지 즉 중대하게 헌법상 권한을 위반하고 침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현장에서 듣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생중계로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가 문제라고요. 네, 밤사이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일부 내륙에서는 채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곳이 있는데요. 이 운전해서 출근하실 때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 도로에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는 비와 함께 쌀쌀한 바람도 불었는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인 지금은 서울 기온이 4도 안팎으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7도까지 크게 올라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안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일수록 가시거리가 짧아진 건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안개의 먼지까지 시야를 흐리고 있는데요. 어제 유입된 스모그의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와 충청 이남 곳곳에 빗방울만 가끔 떨어지겠는데요. 경북 내륙과 제주도 남부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특보가 해제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다시 메마르겠습니다. 산불 관리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가 3.6도, 광주 6.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일 아침은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3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